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만들어진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따가운 햇살이 쏟아졌죠.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테크솔루션 빌딩이라는 금속 간판이 입구에 세련되게 붙어 있는 건물이었어요.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커피 잔을 손에 들고 빠르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며 걸었고 누군가는 동료와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모두가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건물 앞 횡단보도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오덕수 72살. 허름한 등산복 차림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손에는 보라색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잠시 건물을 올려다보며 멈춰 섰습니다. 건물이 너무 높아서 고개를 한참 젖혀야 꼭대기가 보였죠. 참 높네. 덕수는 작게 중얼거리며 건물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단단했어요. 건물 입구 앞에 서자 자동문이 쉬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로비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덕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 화려했거든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천장에서 쏟아지는 샹들리에의 빛,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유리창, 커피 머신에서 나는 향긋한 냄새와 함께 직원들의 빠른 발걸음 소리가 로비를 채웠습니다. 덕수는 자신의 차림새를 내려다봤습니다. 색이 바랜 등산복과 흙이 묻은 운동화, 주변에 세련된 정장 차림 사람들과 너무 대조적이었죠. 하지만 덕수는 개의치 않고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로비 중앙에는 커다란 경비 데스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앉아있던 민호철이 덕수를 발견했습니다. 호철은 58살 이 건물에서 10년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는 덕수를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호철의 시선이 덕수를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 낡은 운동화, 보자기에 싼 짐. 호철의 머릿속에 단어 하나가 떠올랐죠. 잡상인? 호철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덕수가 더 안쪽으로 들어오기 전에 막아섰어요. 여긴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어디서 오셨는지요? 호철의 목소리는 무뚝뚝하고 차갑습니다. 덕수는 걸음을 멈추고 호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아, 네. 저 여기 우리 아들 보러 왔는데요. 호철의 표정이 더욱 경계심으로 굳어졌습니다. 아들이요? 누구 말씀이신데요? 우리 아들 오준영이요. 여기 대표라고 들었는데. 덕수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호철은 덕수를 다시 한번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리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 대표님은 지금 바쁘셔서 아무나 못 만나십니다. 약속 있으세요? 덕수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아, 약속은
깜빡했네요. 근데 아들인데 뭐. 전화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호철은 단호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여긴 규정이 있어요. 약속 없으면 출입 불가입니다. 덕수는 들고 있던 보자기를 꽉 쥐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싼 도시락이 들어 있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로 가득 채운 도시락이었죠. 그래도 아들인데 잠깐만 전화 한 통만. 규정입니다. 나가보세요. 호철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로비 입구로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은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호철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며 여성에게 다가갔죠. 어서 오세요. 몇 층이신가요? 12층이요. 아, 테크솔루션이시군요. 엘리베이터는 저쪽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여성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호철은 여성이 엘리베이터에 탈 때까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지켜봤어요. 덕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태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호철은 다시 덕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아직도 안 나가셨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업무 방해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덕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보자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덕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로비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 한 걸음 입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등 뒤로 호철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자동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덕수가 밖으로 나서자 따가운 햇살이 얼굴을 때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덕수는 건물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12층 어딘가에 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곳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보자기를 든 손이 무거웠습니다. 아침부터 정성껏 싼 도시락도 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모든 게 무거웠죠. 덕수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건물 옆 벤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화면에는 아들 준영이라는 연락처가 보였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머뭇거렸죠. 덕수는 벤치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아들 준영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버튼을 눌렀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덕수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하지만 신호음만 계속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6번째 신호음이 지나자 음성 안내가 나왔습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삐 소리 후에 덕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혹시 잘못 걸었나 싶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번호는 맞았어요. 아들의 전화번호가 틀림없었죠. 덕수는 한숨을 쉬며 휴대전화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보자기를 옆에 내려놓고 벤치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바쁜가 보지. 덕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회사 대표니까 바쁠 거예요. 회의도 많고 할 일도 많겠죠.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덕수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신호음만 길게 울렸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덕수의 이마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한편 건물 12층에서는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넓은 회의실에 6명의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긴 타원형 테이블 한쪽 끝에 오준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영은 45살, 잘 다려진 네이비 정장에 고급스러운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짧게 자른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번 분기 목표는 전분기 대비 20% 성장입니다. 준영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분명했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넘겼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준영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아버지라는 글자가 떠올랐죠. 준영의 시선이 순간 전화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앞을 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마케팅 부서는 신규 고객 유치에 집중해 주시고.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진동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작게 퍼졌어요. 몇몇 임원들이 전화기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준영은 전화기를 뒤집어 화면이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회의를 계속했죠. 영업부서는 기존 고객 관리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박 벤치에서 덕수는 3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덕수의 얼굴에 걱정이 어렸습니다. 무슨 일 있나? 혹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아프거나 다친 건 아닐까요? 덕수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그냥 정말 바쁜 거겠죠. 중요한 회의 중일 수도 있고요. 덕수는 보자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매듭을 풀어 안을 들여다봤어요. 스테인리스 도시락 통이 3개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밥, 하나는 된장찌개, 하나는 반찬들. 아침 5시부터 일어나 만든 음식들이었어요. 아들이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메뉴들이었죠. 잠깐이라도 아들과 함께 먹으려고 가져온 도시락이었습니다. 덕수는 다시 보자기를 싸며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점점 높이 올라갔어요. 오전 11시가 되었습니다. 벤치에 앉은 덕수의 그림자가 짧아졌습니다. 따가운 햇살이 얼굴을 내리쬐었지만 덕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건물 입구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덕수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젊은 여성이 친구와 함께 지나가며 속삭였어요. 저 할아버지 아까부터 계속 저기 앉아 계시네. 누구 기다리시나 봐. 두 여성은 그렇게 말하며 멀어져 갔습니다. 덕수는 네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이번엔 음성 메시지를 남겨볼까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아들아, 아버지야. 지금 회사 앞인데 들어가게 해줄 수 있니? 이런 말을 남기는 게 맞을까요? 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바쁜데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오가 가까워졌습니다. 로비에서 직장인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된 거죠. 무리지어 걸어가는 사람들, 혼자 걸어가는 사람들, 모두 어딘가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덕수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그 중에 아들이 있을까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준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덕수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을 거르고 온 탓이었죠. 보자기 속 도시락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먹지 않았어요. 아들과 함께 먹으려고 가져온 건데 혼자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근처 자판기로 걸어가 캔 커피 하나를 뽑았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니 속이 조금 나아졌어요. 다시 벤치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유리로 된 외벽에 햇빛이 반사되어 눈이 부셨습니다. 덕수는 천천히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로비 안쪽이 훤히 들여다 보였어요. 경비 데스크에 호철이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호철이 고개를 돌려 밖을 봤습니다. 벤치에 앉은 덕수와 눈이 마주쳤죠. 호철은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덕수는 작게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저 건물이 누구 건물인데 들어갈 수조차 없다니. 하지만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덕수 본인조차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죠. 몇 년 전 아들에게 건물을 명예 이전해줬던 일을. 아니, 정확히는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임대계약서에 건물주로 이름만 올려줬을 뿐이었어요. 언젠가 아들이 성공하면 물려주려고 준비해 둔 거였죠. 덕수는 다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5번째 전화였어요. 이번에도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가 넘었습니다. 벤치에 앉은 덕수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건물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에 커피를 들고 들어가는 사람, 동료와 이야기하며 들어가는 사람. 로비는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덕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들 준영이었어요. 덕수는 재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영아. 네, 아버지. 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바쁜 듯 했어요. 말투가 급했고 주변이 시끄러웠습니다. 지금 회사 앞인데. 아버지가. 아, 네. 근데 아버지, 지금 회의 중이어서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죄송해요.
진짜 급해서 저녁에 전화 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덕수는 휴대전화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귀에 대고 있던 전화기가 무거웠어요. 빈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저녁에 전화한다고 했지. 덕수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들이 바쁜 건 당연한 일이에요. 회사 대표니까 할 일이 많겠죠. 저녁까지만 기다리면 될 거예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지금 회사 앞인데라는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거든요. 경비원이 막아서 들어갈 수 없다는 말도요. 덕수는 보자기를 들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매듭을 만지작거렸어요. 도시락은 이제 식었을 거예요. 따뜻할 때 먹여주고 싶었는데 말이죠.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오후 2시, 3시. 벤치 위에 그림자가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저려서 몇 걸음 걸어봤어요. 한참을 앉아 있었더니 허리도 뻐근했습니다. 건물 입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자동문 앞에 서자 문이 열렸어요. 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익숙한 대리석 바닥이 보였습니다. 경비 데스크의 호철이 고개를 들었어요. 덕수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호철이 재빨리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또 오셨습니까?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덕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죄송한데요. 아들한테 전화했는데 지금 바빠서 그냥 여기서 좀 기다려도 될까요? 안 된다고 했잖습니까? 여기는 공공장소가 아닙니다. 호철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덕수는 한 걸음 물러섰어요. 근데 제 아들이 여기 대표인데요. 오 대표님 아버지라고요? 호철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불신이 가득했어요. 그럼 오 대표님한테 직접 연락해서 확인받으세요.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덕수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전화를 했지만 아들은 바빠서 제대로 듣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전화했는데 그럼 다시 전화하세요. 확인이 되면 들여보내드리죠. 호철은 팔짱을 끼고 덕수를 내려다봤습니다. 덕수보다 키가 컸거든요. 그의 자세는 더 이상 말하지 마시오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돌아서서 로비 밖으로 나갔어요.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다시 벤치로 돌아왔습니다. 앉으려던 순간 건물 입구에서 움직임이 보였어요. 유리문이 열리며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한 명은 준영이었어요. 또 한 명은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명함 지갑을 들고 있었죠. 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영이에요. 아들이 저기 있어요. 준영은 남성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건물 입구에서 멈춰 섰어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사장님, 오늘 좋은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준영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밝고 친절한 목소리였어요. 오 대표님 덕분입니다. 다음 주에 또 연락드리죠. 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차까지 모시겠습니다. 준영은 남성과 함께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어요. 손을 크게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덕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준영이 고개를 돌리면 자신이 보일 거예요. 벤치는 입구에서 불과 10m 떨어진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준영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남성을 배웅하는 데만 집중했어요. 차가 출발하자 준영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요. 그리고는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덕수가 있는 쪽은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덕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으로 매듭을 만지작거렸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못 봤나? 덕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못 본 거예요. 거래처 사장님 배웅하느라 바빠서 주변을 보지 못한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면 일부러? 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자식이 부모를 일부러 못 본 척할 리가 없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전화도 5번이나 걸었는데, 아들은 자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덕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그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가을바람은 차가웠습니다. 덕수는 보자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일어서서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건물을 등지고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봐야 보이는 건 차가운 유리와 철골뿐일 테니까요. 덕수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허름한 등산복을 입은 노인, 보자기를 든 손, 느린 걸음걸이, 강남 한복판의 화려한 거리에서 그는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저 노인이 누구인지, 무슨 일로 여기 왔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덕수는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건물만이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어요. 유리창에 석양이 반사되어 붉게 빛났습니다. 12층 어딘가에서 준영은 다시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건물 앞에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덕수는 지방 자신의 집에서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을 맞이했어요. 작은 한옥의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아들 준영이 떴어요. 덕수는 잠시 전화기를 바라보다가 받았습니다. 준영아, 아버지, 어제는 죄송했어요.
정말 급한 회의가 있어서. 준영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괜찮다. 바쁜 건 알지. 이번 주말에 제가 내려갈게요. 함께 식사라도 하시죠. 그래. 주말에 보자. 짧은 통화였습니다. 덕수는 전화를 끊고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번졌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영이 대학을 졸업하던 날의 사진이었어요. 학사모를 쓴 준영이 환하게 웃고 있었고 옆에는 덕수가 서 있었습니다. 둘 다 행복한 얼굴이었죠. 덕수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사흘 후 덕수는 다시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단정한 옷을 입었어요. 회색 바지에 깨끗한 셔츠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범한 차림이었죠.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지난번처럼 걸어서 테크솔루션 빌딩으로 향했어요. 오전 10시쯤 도착했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지난번 일이 떠올랐거든요. 경비원의 차가운 태도, 로비를 나서야 했던 기억. 하지만 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다를 거예요. 그냥 조용히 로비에서 기다리면 될 겁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로비로 들어섰어요. 익숙한 대리석 바닥과 샹들리에가 보였습니다. 경비 데스크에는 호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어요. 교대 근무를 하는 다른 경비원인 모양이었습니다. 젊은 경비원은 덕수를 힐끗 보더니 다시 모니터를 들여다봤어요. 특별히 제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덕수는 로비 한쪽에 있는 소파로 걸어갔습니다. 가죽 소파는 부드러웠어요.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로비는 넓었습니다. 한쪽에는 커피 자판기가 있었고 반대편에는 작은 정원이 꾸며져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초록색 식물들이 보였습니다. 직장인들이 오갔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3명의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어제 회식 어땠어? 괜찮았어. 신입사원들이 재미있더라. 우리 부서도 이번 주에 회식인데. 그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여성들이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덕수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준영에게 전화할까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지난번처럼 바쁠 테니까요. 대신 그냥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준영이 로비로 내려올 거예요. 점심시간쯤 되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덕수는 소파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어요. 한 중년 남성이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경비 데스크로 가서 방문증을 받았습니다. 경비원은 친절하게 안내했죠. 10층 아무개 씨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저쪽입니다. 감사합니다. 중년 남성은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오전이 지나갔습니다. 덕수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배가 고파졌지만 참았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로비가 분주해졌습니다.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으러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덕수는 고개를 들어 엘리베이터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준영이 나올까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준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오후 1시가 되었어요. 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를 좀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천천히 로비를 걸었습니다. 커피 자판기 쪽으로 갔다가 다시 소파 쪽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시선이 벽면 한쪽에 멈췄습니다. 큰 안내 패널이 걸려 있었어요. 테크솔루션 빌딩 안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덕수는 패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패널에는 건물 정보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건물 이름, 층수, 입주회사 목록, 각 층마다 어떤 회사가 있는지 표시되어 있었어요. 덕수의 시선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패널 맨 아래 작은 글씨에 멈췄어요. 건물주 오덕수. 덕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었어요. 건물주 오덕수.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틀림없이 자신의 이름이었어요. 덕수는 패널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을 뻗어 글씨를 만져봤어요. 차가운 아크릴 판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준영이 회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였어요.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덕수는 강남에 가지고 있던 건물 중 하나를 내놓았죠. 아버지, 이 건물 임대하고 싶은데요. 그래, 얼마나 필요하냐? 일단 한 층만. 나중에 회사가 커지면 더 쓸게요. 덕수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임대료는 시세보다 훨씬 싸게 받았어요. 아니, 거의 받지 않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쓸 때였습니다. 준영이 말했죠. 아버지, 건물주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꾸면 안 될까요? 투자 유치할 때 유리하거든요. 덕수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어차피 나중에 넣어줄 건데 뭐. 하지만 명의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약서에만 준영을 건물 사용자로 올렸어요. 실제 소유권은 여전히 덕수에게 있었습니다. 준영은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명의가 바뀐 줄 알고 있었을까요? 덕수는 패널에서 시선을 떼고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화려한 샹들리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모두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이 건물 전체가요. 그런데 자신은 며칠 전 경비원에게 쫓겨났습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말을 들으며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자신의 건물에서요. 덕수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아들은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자신이 건물 앞에서 쫓겨났다는 걸, 벤치에 앉아 몇 시간을 기다렸다는 걸, 전화를 5번이나 걸었는데 받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결국 아들을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야 했다는 걸. 덕수는 다시 패널을 바라봤습니다. 건물주 오덕수. 그 글씨가 눈에 박혔습니다. 세상 참. 덕수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허탈함, 분노, 슬픔. 옆을 지나가던 젊은 여성이 덕수를 힐끗 봤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쳤어요.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덕수는 천천히 소파로 돌아왔습니다. 앉아서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로비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오갔어요. 누구도 구석 소파에 앉은 노인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명확하지는 않았지만요. 씨앗처럼 작은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로비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패널을 바라봤어요. 건물주 오덕수. 그 글씨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곳에 있겠죠. 하지만 얼마나 더 오래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덕수는 건물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서울역으로 가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운 터널이 흘러갔습니다. 덕수는 자신의 얼굴이 유리창에 비치는 걸 봤어요. 주름진 얼굴, 회색 머리, 72살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젊었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기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덕수를 집으로 데려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덕수는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큰 결정을요. 다음 날 아침, 준영은 대표실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오늘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아침 10시 회의, 점심 약속, 오후 투자자 미팅. 빡빡한 하루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오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는 법무법인 정도의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차분하고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준영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법무법인이라니 무슨 일일까요? 네, 말씀하세요. 오늘 연락드린 건 다름이 아니라 테크솔루션 빌딩 관련입니다. 준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 잔을 들고 있던 손이요. 빌딩이요? 네. 건물주이신 오덕수님께서 건물 매각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준영은 커피 잔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거든요.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세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건물 매각 시 30일 전 통보 조항에 따라 연락드리는 겁니다. 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네. 이미 매수자도 정해진 상태입니다. 한 달 후에는 건물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잠깐, 이건 제가 아버지께 직접 확인을. 물론 확인하셔도 됩니다. 정식 통보서는 오늘 오후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을 마쳤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영은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매각? 한 달 후에 비우라고? 준영은 재빨리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준영은 책상을 쳤습니다. 커피 잔이 흔들렸어요. 대체 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영은 의자에 기대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건물이 팔린다. 회사가 이 건물에서 나가야 한다. 한 달 안에요. 그 말은 새 사무실을 구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알려야 하고, 이사 준비를 해야 하고, 거래처에도 통보해야 하고, 준영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왜 갑자기? 하지만 준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라는 걸요. 며칠 전 아버지가 건물 앞까지 왔었다는 사실, 자신이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것, 아버지를 본 척도 하지 않았다는 것, 준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테크솔루션 빌딩 로비는 평소와 달랐어요. 정장 차림의 남성 4명이 로비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건물 곳곳을 살펴봤습니다. 벽면을 두드려 보기도 하고 천장을 올려다보기도 했어요. 손에는 태블릿과 줄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로비를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예요? 몰라. 건물 점검하는 사람들 아니야? 이상하네. 공지도 없었는데. 호철은 경비 데스크에 앉아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아침에 위층에서 연락이 왔었거든요. 오늘 부동산 관계자들이 온다고 특별히 제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성 한 명이 호철에게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명함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부동산 이사 최동욱입니다. 호철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최동욱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건물 곧 소유주가 바뀝니다. 저희가 매수하기로 했거든요. 호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건물이 팔렸다고요? 네. 다음 달부터는 전면 리모델링 예정이고요. 입주회사들도 모두 나가야 할 겁니다. 호철은 입을 벌린 채 최동욱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최동욱은 다시 로비를 둘러보며 동료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건물을 조사했어요.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12층 테크솔루션 사무실은 발칵 뒤집혔어요. 직원들이 복도에 모여 있었습니다. 10명 남짓되는 사람들이었죠. 건물이 팔렸다고요? 우리 나가야 한다던데? 한 달 안에? 대표님은 알고 계세요? 목소리들이 뒤섞였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사무실을 채웠어요. 준영은 대표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저 아래 로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오세요.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대표님, 아래 로비에. 알고 있습니다. 준영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습니다.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소집하세요. 1시간 후에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준영은 다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오후 3시 로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건축 설계사로 보이는 사람들도 왔어요. 그들은 로비 한쪽에 모여 도면을 펼쳐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바꾸고 천장 높이를 더 올려야겠어요. 외벽 전체를 유리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철은 그들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10년 동안 지켜온 이 건물이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간다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로비 입구 자동문이 열렸어요.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등산복 차림의 노인. 오덕수였습니다. 호철은 그를 알아봤습니다. 며칠 전 이곳에서 쫓아냈던 그 노인이에요. 오 대표 아버지라고 우겼던 사람. 호철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또 왔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다음 순간 호철은 멈칫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 최동욱이 덕수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오덕수님 오셨습니까? 최동욱의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아주 공손했어요.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들 하시네요. 아닙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설계도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동욱은 덕수를 로비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들도 덕수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모두가 덕수에게 공손했습니다. 호철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 노인이 건물주? 호철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규정입니다. 나가보세요. 오 대표님 아버지라고요?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호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덕수는 관계자들과 함께 도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돌려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시선이 경비 데스크로 향했어요. 호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덕수는 호철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어요. 화가 난 것 같지도 기쁜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바라볼 뿐이었죠. 그리고는 시선을 거두고 다시 도면으로 돌렸습니다. 호철은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로비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호철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그 노인이 건물주였습니다.
자신이 무시하고 비웃었던 그 사람이요. 호철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덕수는 한참 동안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로비를 천천히 나섰어요.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덕수의 뒷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로비에 남은 사람들은 계속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비 데스크의 호철은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저 텅 빈 입구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었습니다. 테크솔루션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습니다. 불안한 하루를 보낸 후였죠. 준영은 대표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펼쳐진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하나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빌딩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차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죠. 준영은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15번째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 2번 만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아버지,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영아. 덕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했어요. 아버지, 건물을. 왜 갑자기가 아니다. 덕수의 말은 짧았습니다. 준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있다. 제가 지금 당장 내려가겠습니다. 올라오너라. 덕수가 말했습니다. 네, 내가 올라갈 테니 거기서 기다려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영은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올라온다. 여기로요. 준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표실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흩어진 서류를 모으고 책상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준영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덕수가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허름한 등산복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들어오세요. 준영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덕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대표실을 둘러봤어요. 넓은 공간, 큰 책상, 가죽 소파, 벽에 걸린 상장들. 좋은 방이구나. 덕수가 말했습니다. 준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앉으세요. 준영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덕수는 소파에 앉았어요. 준영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낮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텅 비어 있었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영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덕수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준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건물을 왜 파시려는 겁니까? 덕수는 시선을 준영에게 돌렸습니다. 내 건물이니까. 팔고 싶으면 팔 수 있는 거 아니냐?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어요. 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지만 제 회사가 여기 있는 거 아시잖아요. 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러시면 덕수가 말을 잘랐습니다. 갑자기 준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한테는 시간이 많았는데 덕수의 말에 힘이 실렸습니다. 준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거든요. 지난주에 여기 왔었다. 덕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 보러 왔었어. 도시락도 싸가지고 왔지. 준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근데 경비원이 막더라.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고. 덕수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나는 로비 밖 벤치에 앉아서 너한테 전화했다. 몇 번이나. 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너는 안 받았지. 바빠서. 죄송합니다.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다가 너를 봤다. 덕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로비에서 나오더라. 손님이랑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하고 배웅하고. 준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이 떠올랐어요. 거래처 사장을 배웅하던 날. 근데 나는 못 봤지? 덕수가 물었습니다. 준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본 것 같기도 하고 못 본 것 같기도 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알았다. 덕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 내가 부끄러웠구나. 이 허름한 차림의 늙은이가 내 아버지라는 게. 아닙니다. 준영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영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덕수는 그런 아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게 아니었어요. 준영이 울먹였습니다. 그냥 정말 바빴고 중요한 손님이라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명처럼 들렸어요. 아니, 변명이 맞았습니다. 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는 성공했다.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렇게 좋은 회사를 만들었고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지. 준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이었어요. 나는 자랑스럽다. 정말로. 덕수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길을 잃은 것 같구나. 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가까운 사람을 멀리하고. 덕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생각했다. 이 건물이 누구 건물인지 보여줘야겠다고. 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늙은이가 얼마나 무시할 만한 사람인지 알려줘야겠다고. 아버지. 준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덕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건물 매각하지 말아주세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 덕수는 무릎 꿇은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팠어요.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라. 준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발요, 아버지. 일어나라고 했다. 덕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준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소파에 다시 앉았어요. 덕수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어요.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건물 매각은 이미 결정된 일이다. 덕수가 말했습니다. 번복할 수 없어? 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신 덕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 운영 자금은 내가 지원하마. 새 사무실 구하는 데 필요한 돈도. 준영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덕수는 돌아서서 준영을 마주 봤어요. 준영아, 네 아버지. 내가 세운 회사는 내가 준 건물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다. 덕수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내 기술과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 덕분이야. 준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건물은 그저 껍데기일 뿐이다. 중요한 건 사람이야. 덕수는 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걸 잊지 마라.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덕수는 손을 거두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준영이 불렀습니다. 덕수는 멈춰 섰어요.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덕수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사랑한다. 문이 열렸습니다. 덕수가 밖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준영은 혼자 대표실에 남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준영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눈물로 모든 게 흐려졌으니까요. 대표실은 조용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만 작게 들렸죠. 45살의 회사 대표가 울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영은 천천히 눈물을 닦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바꿔야 했어요. 자신을 그리고 모든 걸. 준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영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7시였어요. 아직 출근한 직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표실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의실로 향했어요. 긴 테이블 앞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건물은 그저 껍데기일 뿐이다. 중요한 건 사람이야. 준영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직원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전 9시 전체 회의. 반드시 참석 바랍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둘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모두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어제 건물 매각 소식을 들었으니까요. 불안해하는 게 당연했죠. 9시가 되었습니다.
회의실에 직원 23명이 모였습니다. 책상 앞에 빽빽하게 앉았어요. 준영이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영은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한 명 한 명 직원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어제 여러분이 들으신 대로 이 건물이 매각됩니다. 준영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한 달 안에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하지만 준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는 계속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할 겁니다.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30대 초반의 남성이었어요. 새 사무실은 어디로 정하실 건가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준영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찾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싶은 곳을요. 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또 다른 직원이 물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여성이었어요. 회사 운영은 괜찮을까요? 자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준영이 말했습니다. 충분한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월급도 회사 운영도 문제 없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준영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겉모습에 너무 신경을 썼습니다. 좋은 건물, 화려한 로비, 그런 것들에요. 준영의 목소리에는 반성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를 만든 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걸요. 직원들은 조용히 준영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지겠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믿어주시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직원이 박수를 쳤습니다. 마케팅 부서 과장이었어요.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죠. 박수 소리가 퍼졌습니다. 한 명, 두 명, 점점 더 많은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준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준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표정이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준영은 회의실에 잠시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는 호철이 경비 데스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준영은 호철에게 다가갔습니다. 호철은 준영을 보자 황급히 일어났어요. 네, 대표님. 호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 과장님. 준영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호철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준영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십니다. 네. 앞으로는 언제든지 올라오실 수 있게 해주세요. 물론입니다. 당연히. 호철은 다급하게 대답했어요. 준영은 잠시 호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사실 잘못은 제게 있습니다. 호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아닙니다, 대표님. 제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호철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준영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보는 법을요. 호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로비 입구로 누군가 들어왔어요. 덕수였습니다. 여전히 소박한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어요. 호철은 재빨리 데스크를 나와 덕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소리에 공손함이 가득했어요. 덕수는 호철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준영을 향해 걸어왔어요. 아버지. 준영이 다가갔습니다. 왔구나. 덕수는 준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호철 쪽을 돌아봤어요. 민 과장님. 덕수가 호철을 불렀습니다. 호철은 긴장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건물주님. 규정은 중요한 법입니다. 덕수가 말했습니다. 호철은 고개를 숙였어요. 다만 사람을 보는 눈도 중요하지요. 덕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화가 난 것 같지 않았어요. 명심하겠습니다. 호철이 대답했습니다. 덕수는 호철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호철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준영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덕수와 준영은 함께 로비를 걸었습니다. 나란히 걸어서 건물 밖으로 나갔어요. 아침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어요. 아버지, 아침 드셨어요? 준영이 물었습니다. 아직? 제가 사드릴게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준영은 아버지를 향해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덕수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강남의 아침 거리를 걸어갔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아버지와 아들로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요. 건물도, 돈도, 겉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준영은 걸으며 아버지를 힐끗 봤습니다. 덕수는 앞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평온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준영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두 사람은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작은 식당 앞에서 멈춰 섰어요. 할머니 손맛 백반집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여기 들어가실까요? 준영이 물었습니다. 좋지. 덕수가 대답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공기와 구수한 냄새가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거 드셔보세요, 아버지. 여기 된장찌개가 맛있어요. 너는? 저도 같은 걸로요.
준영은 주문을 했습니다. 잠시 후 음식이 나왔어요. 두 사람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먹었어요. 하지만 침묵은 편안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아침의 풍경이었죠. 덕수는 반찬을 집어 준영의 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많이 먹어라. 네, 아버지. 준영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대신 웃으며 말했습니다. 맛있네요. 그래. 덕수도 웃었습니다. 작은 식당 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밖에서는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전부였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을 나섰어요. 이제 어디 가세요, 아버지? 집에 가야지. 제가 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다. 너는 회사 가거라.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준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덕수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햇살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좋은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덕수는 지방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작은 한옥은 고요했습니다. 마당에는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덕수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따뜻한 보이차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나른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어요. 마루 위에 빛의 사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덕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에 은은한 맛이 퍼졌어요. 눈을 감고 천천히 맛을 음미했습니다. 마당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참새 몇 마리가 담장 위에 앉아 지저귀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덕수는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한옥이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 깨끗한 마루, 정돈된 방, 손때 묻은 가구들. 모두 덕수가 살아온 시간의 흔적이었습니다. 탁자 위에 택배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틀 전에 도착한 것이었어요. 아직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덕수는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상자였어요. 가벼웠습니다. 천천히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손놀림이 조심스러웠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흰 봉투 하나. 덕수는 먼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 준영의 손글씨였죠. 덕수는 평소 쓰지 않던 안경을 꺼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것이에요. 안경을 쓰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께.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부끄러운 아들이었습니다.
덕수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었어요. 아버지께 배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살았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봐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덕수의 손끝이 편지를 쓰다듬었습니다. 건물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건물에만 신경 썼습니다. 준영의 글씨는 반듯했습니다. 정성껏 쓴 글씨였어요. 이제는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요. 덕수는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사무실을 구했습니다. 강남이 아니라 구로에 있는 작은 건물입니다. 덕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직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월요일부터 이사를 시작합니다. 직원들이 모두 함께 짐을 나를 예정입니다. 덕수는 계속 읽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함께 저녁 먹어요. 작은 선물을 보냅니다. 아버지 생각하며 골랐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아들 준영 올림. 편지가 끝났습니다. 덕수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어요. 가슴에 안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슴 한쪽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덕수는 눈을 떴습니다. 상자 안에 선물 상자를 꺼냈어요. 고급스러운 포장이었습니다. 천천히 포장을 풀었습니다. 안에는 목도리가 들어 있었어요. 캐시미어 목도리였습니다. 부드러운 감촉이었습니다. 회색빛이 도는 베이지색이었어요. 은은하고 따뜻한 색이었죠. 덕수는 목도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목에 둘러봤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작은 카드가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세요. 마이너스 준영. 덕수는 카드를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목도리를 계속 두르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의 코스모스가 저녁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하늘거렸어요.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덕수는 차를 다시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미지근해진 차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맛이 좋았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덕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마루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하늘의 색이 변했어요. 주황색에서 붉은색으로, 다시 보라색으로,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마루 위의 빛이 길어졌어요. 공기가 따뜻하고 나른했습니다. 덕수는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2번, 3번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자랑스러움, 아들이 변했다는 게요. 깨달음을 얻었다는 게, 안도감, 결국 잘 될 거라는 확신이요.
아들이 잘 해낼 거라는 믿음, 그리고 사랑, 변함없는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덕수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손으로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마당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잎이 살랑거렸어요. 가을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덕수는 목도리를 만졌습니다. 부드러운 감촉이 손끝에 닿았어요. 준영이 골라준 목도리. 이번 겨울에 이걸 두르고 다니겠죠.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별 하나가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덕수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계속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어둠이 천천히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외롭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가슴속에 따뜻함이 가득했으니까요. 아들의 편지가, 아들의 선물이, 아들의 사랑이 모두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덕수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평화로웠어요. 72해를 살아온 얼굴, 많은 것을 경험한 얼굴, 이제 만족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창밖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밤의 소리였어요.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소리였죠. 덕수는 안경을 벗었습니다.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찻잔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이제 완전히 식은 차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좋았습니다. 마루에 앉은 덕수, 편지와 선물이 놓인 탁자, 창밖의 어둑한 하늘, 마당의 코스모스,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어요. 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만족스러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요. 지금 이 평화가. 건물은 팔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되찾았어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더 나타났어요. 하늘이 별로 가득 찼습니다. 작은 한옥에서 불빛이 하나 켜졌습니다. 덕수가 전등을 켠 거예요. 은은한 빛이 마루를 비췄습니다. 덕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편지와 목도리를 조심스럽게 들었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마루는 텅 비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덕수가 앉아있던 자리에요.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코스모스가 흔들렸어요.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그리고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올 것입니다. 따뜻한 햇살과 함께요. 지방의 작은 마을, 작은 한옥. 그 안에서 한 노인이 평온하게 잠들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 사랑을 가득 담은 채로요.